저는 AI 사이클은 미국 주식 관심이 있으시면 일본 주식, 대만 주식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혁명이라는 거는 갑작스럽게 일어나잖아요. 네. 뭐 준비된 혁명은 없잖아요. 갑자기 바뀌면 급한 것부터 뭔가 시세가 붙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AI 수요가 폭증하고 있잖아요. 혹시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좀 최근에 주목하고 계신 새로운 섹터가 있으실까요? 일단 이제 그 혁명이라는 거는 갑작스럽게 일어나잖아요. 네네. 뭐 준비된 혁명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기존의 체제가 갑자기 뭐 준비돼서 바뀌는 건 없으니까 갑자기 바뀌면 급한 것부터 뭔가 시세가 붙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제일 급한 게 AI 가속기죠. 네, 그쵸.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렇게 시세를 내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엔비디아의 가속기의 병목은 TSMC의 파운드리입니다. 코어스라고 하는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 2.5D 패키징 캐파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게 좀 해결이 되려고 하니까 이제 HBM이 부족하죠. 그렇죠. 네, HBM이 이제 해결이 되면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부족하겠죠. 네,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AI 수요가 폭증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데이터 센터가 너무 부족하죠. 그래서 지금 그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은 정말 이 유례가 없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 아마존 웹 서비스가 클라우드 쪽에서 거의 1등이잖아요. 네. 향후 10년 동안 1,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어요. 1,500억 달러. 와. 이 1,500억 달러라는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1,500억 달러면요. 연간 그냥 전체 서버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선도업체가 10년에 걸쳐서 투자하겠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2등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오픈 AI하고 손을 잡고 향후 6년 동안 1,000억 달러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기존의 데이터 센터보다 막 수백 큰 규모로 완전히 그냥 짓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 센터가 깔리면 전기가 굉장히 부족하겠죠. 그렇죠. 네. 왜냐면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검색하잖아요. 구글에다가. 네. 그러면 데이터 센터에서 소모되는 전기가 0.3와트 정도 돼요. 0.3. 그런데 우리가 챗GPT한테 질문을 넣으면 얘가 막 그 답변을 이만큼 뽑아주잖아요. 그게 한 2.9와트 정도 돼요. 평균. 거의 10배 차이네요. 네, 10배 차이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프롬프트를 넣으면 이미지를 뽑아줘요. 달리 같은 데서. 그러면 텍스트 뽑을 때보다 6배가 늘어요. 전기 소모가. 와.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텍스트 넣으면 동영상 뽑아주죠. 그렇죠. 네, 그건 수십 배 전기를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전기가 난리 나는 거죠. 왜냐면 전 세계에서 데이터 센터의 3분의 1이 미국에 있거든요. 네. 근데 AI용 데이터 센터는 하이엔드는 대부분 어디 있겠어요? 미국에 있겠죠. 예, 미국에 짓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전기 수요가 폭증한 거예요. 미국 쪽에서. 네. 네. 근데 미국은 놀랍게도 지난 15년 동안 전기 수요가 늘어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요? 계속 플랫했어요. 네. 그래서 왜냐면 그 닷컴 뽑을 때 이제 인터넷 월드 와이드 웹이 깔리니까 갑자기 막 전기 PC 보급되고 하니까 전기 수요가 막 늘어났잖아요. 네. 그때 엄청 투자를 했어요.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네. 엄청 투자를 했고 그때 세팅된 그리드망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갑자기 왜 뭐 송배전하고 뭐 변전기 이런 것들 왜 그렇게 사모으냐. 갑자기 AI 때문에 전기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근데 AI를 안 하면 큰일 나겠죠. 지금은. 네. AI를 안 하면 큰일 나니까 갑자기 전기 인프라를 투자를 하니까 여기 또 쇼티지가 나니까 여기 시세들이 또 순식간에 나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러다가 갑자기 또 뭐 데이터 센터 쪽에서 뭐 관련주들의 시세가 막 크게 날 수도 있고 이미 났죠. 뭐 슈퍼 마이크로컴이나 뭐 버티브 홀딩스 같은 회사들이 많이 났고 그래서 이제 전기를 줄일 수 있는 쪽에 또 많은 어떤 주가들이 움직일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우리가 뭐 2050년 탄소 제로 하고 2035년 미국에서는 청정 에너지 가지고 100% 생산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거는 AI가 있기 전이에요. 약속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못 지키죠. 좀 못 지킬 것 같아요. 네. 심지어 트럼프가 아니라 트럼프는 일단 안 지킬 생각이 없을 거고 바이든이 된다고 해도 아마 그 약속 못 지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군사 기술이 더 강해지고 AI 때문에 그리고 2030년 되면 AI가 자국의 경제에서 기여하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건데 자 이거 포기하고 우리가 지구를 위해서 다 하지 맙시다 하면 할까요? 네. 사실상 또 그 탄소 제로화라는 게 네. 거의 글로벌 협정화가 되어 있었던 거였는데 네. 지금은 뭐 싸우고 있는 와중에 맞습니다. 그거를 뭐 계속 뭐 볼 필요가 없겠죠. 맞습니다. 당장
이거를 내가 패권을 가져가는 그렇죠. 게 더 중요하니까. 당장 유럽도 그래서 아마 그 약속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요즘에 그 소형 원자로 SMR 같은 게 사실 그 전까지만 ESG 논의할 때만 해도 SMR 같은 것들은 거의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유럽이든 미국이든 다 SMR 소형 원자로 다 써야 된다라는 쪽으로 거의 가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셰일가스, 셰일 오일 많잖아요. 네. 네, 거기서 화석연료 떼서 그래도 석탄보다 낫잖아. 그래서 이 가지고 전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네. 맞기는 합니다. 석탄보다 나아요. 네. 약간 네. 나 탄산은 먹고 싶은데 그래도 네. 제로를 먹을래. 네.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이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게 다 해결됐어. 어떻게? 다 해결되면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통신망이 문제입니다. 통신망이, 챗GPT가 나오고 나서 글로벌 데이터 트래픽이 20%가 늘었어요. 사실 우리는 체감 못하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통신 인프라가 너무 잘 된 그렇죠, 나라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근데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가면 난리예요. 이게 못 씁니다. 막 이거 서비스 받는데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자, 그쪽 노후화된 통신망 또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계속 되면 이게 10년 사이클이 되는 거죠. 이게 또 희한한 게 사실 신재생 부분이 이제 이 각 국가 간의 분쟁에 따라서 이게 뭐 당장 우리가 해야 돼라는 쪽으로 되면서 투자가 막 미뤄지고 하면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바닥을 기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이제 돼서 또 AI 때문에 야 전기 필요해 하니까 야 일단 그거라도 빨리 해. 맞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돼버려서 또 주가가 오르고.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네바다주에 사막도 많고 거기에다 땅이 넓으니까 태양광 깔면 됩니다. 그리고 태양광 가격이 거의 10분의 1 토막 났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너무 싸죠. 근데 이제 그걸 납품하는 게 대부분 중국산이라는 게 문제겠죠. 네,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거기서 전기 생산하면 생산되는데 전기를 생산하는 데하고 소비하는 데하고 거리가 꽤 멀어요. 미국은.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이에 배전하면서 로스가 크니까 이걸 이제 그리드망을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ESS 같은 것들도 에너지 저장 시스템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에너지를 뭐 생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또 저장을 해서 쓰는 것도 맞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그리드망이 중요한 거죠. 반도체만 놓고 봐서도 우리가 되게 공부할 만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이 전기만 놓고 봐도 파생적으로 봐야 할 섹터 종목군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크라는 게 이게 이제는 뭐 별개로 이렇게 분석하면 잘못 보게 돼요. 코끼리 다리 만지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AI라는 큰 틀에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당분간. 그래서 우리 뭐 레벨 3 자율주행차나 뭐 로봇 같은 경우도 요즘은 이제 인바디드 AI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온 디바이스 AI라고 하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로봇이 그 동안에도 막 춤추고 이런 로봇 많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그렇죠. 10년 전에도 했었고, 네. 근데 그거는 룰 베이스드로 해서 사람이 프로그래밍해서 하면 이게 확장성이 한계가 있는데 이제는 챗GPT 같은 거 가지고 API로 올려버리니까 피규어 01 같은 로봇이 나오는 거죠. 나 좀 짱인 같아. 먹을 거 줘 그러니까 사과 먹어. 왜 사과 줘서? 야 여기서 먹을 거 사과밖에 없잖아.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로봇이. 그러니까요. 면전에 대고 진짜 대화하듯이 맞습니다.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LLM을 올리니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전기 쪽으로만 봐도 사실 제가 이제 또 여쭙고 싶은 게 이게 반도체 쪽에서도 대표님께서 이제 중요한 섹터군들을 잘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전기 쪽에서도 혹시 AI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할 만한 섹터군들을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뭐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SMR 관련주들을 좀 주목해서 볼만한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뭐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뭐 넥스트라 에너지라든지 여기 책에 다 있거든요. 네. 다 있고 국내에서는 그래도 ESS 관련돼서는 서진 시스템이 요즘에 제일 핫한 것 같아요. 사실 서진 시스템 이번 1분기 실적이 정말 대박이거든요. 그래서 서진 시스템 그리고 이제 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하던 이제 KINX 같은 회사들 좀 주목해서 볼만한 것 같고요. SMR 같은 경우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회사들. 근데 이제 시세가 많이 올랐죠. 네, 이제 그런 것들 좀 감안해서 약간 좀 조정 받을 때 본인들이 이 책을 보고 여기 이제 기업들 보고 미리 공부해 놓고 자기가 좋은 기업이 좋은 가격이 올 때 투자를 하라 이런 거죠. 지금 뭐 제가 이야기한 종목들 산다고 해서 수익 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는 절대 기회를 잡을 수 없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SMR 부분을 저희 국내 투자자분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긴 한데 이 문제는 글로벌로 봤을 때는 막 미국 쪽이나 아니면 우라늄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되게 주가 퍼포먼스가 좋은데 우리나라 쪽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실질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게 맞냐 좀 이런 우려감도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핵심적인 부분에서 사실 하기보다는 약간 좀 그냥 부수적인 역할에 좀 그치기 때문에. 네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원전에서 HBM 같은 아이템을 했다 그러면 이야기 달랐겠죠. 그거하고 이제 좀 차이는 있죠. 그러네요. 네. 약간 그러면은 국내 기업들은 약간 친구로서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친구인데 이제 약간 그 친하지 않나요? 조연급 엑스트라급 조연 이 정도고 HBM은 주연 못지않은 조연 이 정도로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좀 더 미국 쪽으로도 공부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AI 사이클은 미국 주식 관심이 있으시면 일본 주식, 대만 주식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미국 주식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AI 사이클에서 뭔가 성과를 내려면 미국 주식의 포지션이 자기 포트에서 30, 많게는 50%까지 저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 쓰면서 미국 그 기업 내용이 절반 이상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네. 생각보다 미국 기업 내용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AI를 공부해 보면요, 결국 이게 빅테크 중심의 생태계라고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또 AI 얘기 나온 김에 제가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사실 AI가 처음으로 증시 입장에서 크게 화두가 됐던 건 22년도 챗GPT 등장 이후로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AI 관련주들이 작년에는 이제 반도체가 와 굉장히 좋았었고 최근에는 그런 움직임들이 그래서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들이 누구야? 내지는 AI를 하려면 또 뭘 더 해야 돼? 투자가 어디서 나와? 이런 쪽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순간에는 점점 또 거품도 생기면서 주가가 또 크게 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돈 벌지 못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참 선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대표님께서는 좀 어떠한 기준을 잡고 AI를 좀 놓고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일단은 지금은 뭐 AI를 가지고 돈을 버는 기업들은 빅테크밖에 없죠. 네. 네, 뭐 MS 코파일럿이나 아니면 뭐 구글 같은 경우 그리고 뭐 챗GPT, 오픈 AI도 사실은 돈을 벌죠. 유료 버전 하는데 다만 버는 것보다 저기 쓰는 게 많으니까 문제인 건데. 네네. 그래서 이 사이클이 어느 정도 이제 뭔가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나서 이게 이제 디바이스 단으로 와야지 결국은 이게 본격적으로 폭발이 될 거라고 봐요. 네. 지금은 약간 우리가 체감이 안 되죠. AI라는 게 뭐 이 업계에 계시는 엔지니어들이나 이런 생산성에서 뭔가 막 이게 와닿는 분들은 잘 쓰지만 일반인들한테는 그냥 나 검색하는 게 더 편하더라. 요 정도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 클라우드에서는 서비스는 너무 좋은데 이게 우리가 쓰기에는 아직까지 그게 안 된 거죠.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힌트가 이번 6월에 애플하고 퀄컴에서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두 회사의 이제 입에서 향후 이제 하반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거고 그게 이제 서버 클라우드에서 서비스에서 바로 온 디바이스 AI로 이어진다 그러면 이 사이클이 굉장히 중첩이 되겠죠. 더 부스트업 될 겁니다. 예. 그런데 요 중간에 서버 클라우드 인프라까지 됐는데 서비스 나오는 게 디바이스 단으로 오는 게 약간 텀이 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조정 폭이 깊어질 수 있죠. 단기적으로. 네. 그때가 뭐 속히 말해 약간의 캐즘의 영역이 될 수도 있겠네요. 대중화로 가기 위한. 그 이제 뭐 AI의 캐즘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 디바이스 단, 그러니까 엣지 AI에서의 캐즘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AI가 더 보다 보급화가 되고 대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 디바이스가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그쵸.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이제 에이전트 AI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내가 이걸 앱 열어서 내가 배달의 민족에다가 쫄면 시켜서 여기 배달해. 이거 다 눌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AI한테 이렇게 지금 어디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쫄면집에다가 해서 그거를 내가 30분 있다가 여기 딱 배달할 수 있게 해줘. 라고 하면 AI가 딱 할 수 있어야겠죠. 예.
그러면 이게 완전히 달라지겠죠. UI, UX가 완전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그거를 이제 애플이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디바이스도 디바이스지만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나와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누군가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기업은 또 엄청난 큰 부를 거머쥘 것이고. 맞습니다. 근데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과연 스타트업 쪽에서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기존의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서 또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이번 AI라는 게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냉정하고 냉혹한 사이클인 게 그렇죠. AI가 계속해서 발전하잖아요. 얘가. 네네. 그러니까 AGI, 우리 초지능, 뭐 범용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발전하는 건데 네. 그럼 얘는 특징이 다재다능해요. 그러니까 얘가 혼자 다 해먹는 거죠. 그거 가지고 이걸 받아서 뭔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네네. 벤처기업들이 이 API를 가져와서 플러그인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얘가 너무 다재다능하니까 버전 업데이트 되면 기존의 스타트업들이 하던 것들이 그냥 필요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게 문제인 겁니다. 이번 AI 사이클에서. 그래서 빅테크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왔고 이제 그 안드로이드 OS라는 게 나오면 그 기반으로 여기에 필요한 앱들을 개발하는 스타트업들이 엄청나게 나게 많이 나왔었고 그러니까요. 뭐 그때 뭐 앵그리버드라든지 뭐 엄청난 회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게임들도 나오고. 근데 이제는 AI가 너무 잘하는 거죠. 얘가. 그래서 얘가 그냥 이 자체로 그냥 어플리케이션 해버리는 거 아니냐. 소라에서도 딱 보면 완전히 보이죠. 이게 원래는 어플리케이션 업체가 개발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네, 근데 이 플랫폼 자체에서 해버리죠. 그래서 AI가 점점 이제 OS화 되어 가고 있고요. 그 자체로 어플리케이션이 돼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어려운 건데 또 한편으로는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AI 혁명을 이 벤처 기업인 오픈 AI가 열 줄 알았겠어요? 그것도 그렇죠. 네. 네. 구글이 당연히 할 줄 알았고 애플이 당연히 할 줄 알았는데 맞아요. 오픈 AI라는 회사 갑자기 튀어나와서 뭐 해버린 거고요. 그리고 뭐 엔스로픽이라는 회사도 지금 뭐 클로드 3라는 모델을 내놨지만 네. 사실 뭐 오픈 AI나 뭐 구글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돈으로 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 적어도 텍스트 쪽에서는 얘가 성능이 못지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나올 텐데 정말 이제 생 벤처 기업이 나와서 하기보다는 사실 클로드 그 엔스로픽도 뭐 벤처 기업이라고 하지만 아마존한테 40억 달러나 펀딩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 벤처냐. 그리고 이건 또 다 미국 기업이네 이런 거죠. 미국 정도의 생태계가 되니까 저 정도 자금과 인력을 수급이 되는 거지. 미국 외에서 저기 되겠냐 이런 이제 걱정이 있죠. 결국 스타트업에서도 기회가 있긴 하지만 미국에 있습니다. 그렇죠. 큰 자금과 인력이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국내 기업이 뭐 미국 실리콘밸리에 창업해서 거기서 뭐 BTS 같은 업체가 나올 수도 있죠. 참 이런 것 때문에라도 저는 이 어플리케이션 쪽으로도 많이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완전히 새로운 기회에서 엄청나게 큰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야말로 다음 텐베거는 여기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결국은 디바이스 단의 생태계가 얼마나 빨리 펼쳐지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XR 디바이스라든지 네. 아니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집으로 각각 이제 한 대씩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레벨 3 자율주행차가 된다든지 아니면 2025년부터 여의도를 떠다닐 UAM, 어반 에어 모빌리티라든지 그런 쪽에서 이제 그런 디바이스들이 막 나오면 빅테크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뭔가 틈새 시장을 찾을 수 있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대표님께서 온디바이스 AI 얘기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수혜 기업들 역시 앞으로도 계속 더 좋게 보고 계신 건가요? 네,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온디바이스 AI가 되든 아니면 서버용 AI 가속기가 되든 이제 그 주문형 칩 기존에 네네네. 이제 엔비디아 외에 그 ASIC 주문 칩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ARM 코어 기반의 생태계는 계속해서 커질 거고요. 그래서 ARM 저는 이번에 퀄컴 스냅드래곤 X 엘리트 그리고 이제 퀄컴의 동향을 보면서 ARM이 비싸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그래서 ARM이
정말 이제 진짜 AI 시대에서 중요한 회사라는 또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설계를 하려면 자동화 툴이 필요한데 그런 쪽에 필요한 것들은 또 독점이에요. 여기도. 네. 그래서 시놉시스나 케이던스 같은 회사들이 계속해서 EDA 툴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영향력을 펼쳐갈 거고 국내 주식을 보면 아무래도 테스트 쪽에 네. 네, 그런 쪽에 이제 소켓, 그렇죠. 그렇죠. 리노공업이나 ISC, 뭐 TSE 같은 회사들이 그런 쪽에 이제 하드웨어 소모품 쪽에서는 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DSP 업체들,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 업체들도 기회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삼성 파운드리가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가온 칩스나 AD 테크놀로지 뭐 같은 회사들 주목해서 볼만하고요. 최근에 좀 재밌는 회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에이직랜드라고. 아. 에이직랜드는 특이하게 TSMC 밸류 체인이에요. 아, VCA라고 그래요? 하죠. 네. 네네네. 밸류 체인 얼라이언스라고 하는데 TSMC의 VCA가 8개밖에 없는데 그중에 유일한 한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TSMC 입장에서는 왜 이런 회사를 키워야 되냐면 이게 이제 메모리가 이제 점점 시스템 반도체화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메모리 요즘은 대역폭 용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대역폭을 빨리빨리 데이터를 보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결국 이 컨트롤러 IC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컨트롤하는 그 시스템 반도체가 중요한데 그건 또 약간 파운드리하고 또 직결이 돼야 돼요. 최근에 SK하이닉스가 HBM4부터 TSMC의 파운드리를 쓴다고 하잖아요. 예, 7나노 기반으로 해서 그 로직 다이, 베이스 다이를 쓴다고 하는데 그런 쪽에 또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에이직랜드 같은 회사들이 필요하죠. 아, 네. 그렇군요. 네. 이런 기업도 한번 공부해봐야겠네요. 네네.